네, 안녕하십니까. 네,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신장내과의 김세중입니다. 오늘 비욘디에서 또 따끈따끈한 콩팥에 관련된 또 새로운 소식 정보 가지고 왔으니까 콩팥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준비한 강의를 좀 먼저 시작하고요. 이어서 올라온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주제는 갑자기 콩팥이 나빠졌을 때 꼭 확인해야 할 것이라는 내용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콩팥이 원래 가지고 있는 병 때문에 조금 기능이 좀 약하신 분들도 있고 또 유지가 되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계실 텐데 콩팥의 어떤 병이 콩팥 속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 외부 환경에 어떤 변화나 어떤 뭐 콩팥에 나쁜 영향을 주는 그런 인자들이 생겨서 갑자기 콩팥이 나빠진 경우에 어떻게 이걸 대처를 해야 되나, 또 그런 것을 예방하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 것이 오늘 이제 다뤄볼 주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비욘디 강의를 할 때마다 보여드리는 슬라이드인데요. 이제 항상 콩팥 기능이 약하다, 콩팥에 병이 있다고 하면 만성 콩팥병이라고 부르고, 이것은 이제 3개월 이상 계속 없어지지 않은 병이 계속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고요. 그것은 사고체 여과열 수치에 따라서 1, 2, 3, 4, 5단계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만성 콩팥병이니까 계속 오랫동안 계속 지속되는 병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각 단계마다 이제 식이요법이라든지 약물 치료를 해야 될 것들이 있지요. 근데 이제 오늘은 거기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갑자기 콩팥이 나빠졌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 이제 연구하는 연구회를 제가 지난 한 2년 전에 만들었는데요. 신장학회의 중환자 신장학 연구회라는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성 질환뿐만이 아니라 급성 콩팥 손상을 다루는 그런 분야를 이제 중환자 신장학이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연구하시는 분들 잘 모아서 우리나라에서도 주도적으로 다양한 연구와 또 교육 같은 것들을 준비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이제 단체를 좀 만들었고, 그렇게 이제 제가 회장으로 이끌고 있으니까 아마 여러 가지 형태로 대국민 관련된 캠페인 활동이라든지 또 다양한 정리된 정보들 소개해 드릴 자리가 앞으로 계속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갑자기 콩팥이 나빠지는 것, 이것을 이제 의학 용어로는 급성 신장, 급성 콩팥 손상 이렇게 부릅니다. 급성 콩팥 손상. 사실 굉장히 흔하고요. 한번 또 생기면 의료비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병입니다. 그리고 생기면 환자 사망률이 막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도록 다른 뭐 암이나 또 심부전, 당뇨와 비견대에도 월등하게 높은 사망률을 보이는 위험할 수 있는 병이고요. 특히 이제 급성 신손상, 이런 급성 콩팥 손상이 있으면 입원 기간도 늘어나고 비용도 늘어나고 사망 환자도 늘어나는 위험할 수 있는 병이다. 라는 것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많은데요. 특히 이제 동아시아 국가를 잘 보면 한 19%, 우리나라는 한 10% 정도 내외로 보고가 되고 있고요. 보통 20% 내외이고, 특히 조금 더 더운 나라는 뭐 한 30% 가까이 이렇게 더 높은 빈도를 보이는 국가도 있습니다. 이것도 대처하기 위해서 제가 있는 분당 서울대 병원에서 몇 가지 좀 이런 전산 시스템을 좀 만들어 봤는데요. 이제 급성 신손상 이렇게 이제 흔하고 또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위험할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대처하는 그런 시스템을 좀 일찌감치 좀 만들어 봤습니다. 2014년도에 이제 만들어서 오픈했는데, 이제 그게 뭐냐면 환자가 입원을 해 가지고 피 검사를 하게 되면 환자의 기존에 있던 이런 검사 결과를 다 분석을 해 가지고 그 단계가 얼마나 환자가 콩팥이 입원한 이후에 콩팥이 나빠졌는지를 자동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 줘서 이런 의사에게 연락을 주는 시스템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만들었더니 이걸 이제 당시에 이제 급성 신손상 감시 시스템이라고 저희가 명명을 했는데요. 이렇게 했더니 놓치는 경우도 줄고 나빠지는 환자 연락은 이제 신장내과 의뢰는 훨씬 더 많이 되고 축소 위험 감소, 콩팥이 회복되는 정도는 월등히 증가하는 그런 것들을 잘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새로운 신약을 만들거나 새로운 뭔가 치료법을 개발한 것도 아닌데, 이런 간단한 알고리즘 개발만 하더라도 이런 그 갑자기 나빠지는 콩팥에 대한
예방과 치료에 대한 전략을 세울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확인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인제 이렇게 갑자기 콩팥이 나빠지는 것을 잘 이렇게 의사나 환자가 관심 있게 확인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것들이 인제 많이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제 매년 세계 콩팥의 날 행사 때에 나와 있던 인제 슬로건 중에 하나인데요. 인제 급성 콩팥 손상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요거 지금 이제 요 슬라이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가장 핵심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혹시 인제 꼭 한 장을 가지고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캡처를 해서 좀 공부를 하신다면 그러면은 인제 요 그림을 꼭 한번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특히 콩팥병이 있는 분이라면 콩팥이 갑자기 나빠질 수 있는 그런 콩팥의 나쁜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네, 그게 인제 첫 번째가 탈수입니다. 탈수. 그다음에 혈압이 조절되지 않는 거, 혈압이 갑자기 막 올라가는 거 좋지 않겠고, 탈수되면 콩팥으로 혈액순환이 떨어지면 나빠질 수 있겠고요. 또 소변이 나가는 길에 생기는 요로 폐쇄, 뭐 예를 들면 결석이라든지 또 남자 같으면 전립선 비대, 종양 같은 것들이 있을 때 나가는 길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나빠질 수가 있겠고. 사실 가장 흔한 것은 이 탈수와 그다음에 이 감염, 네, 그리고 약제. 요것이 사실은 또 가장 흔한 원인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의과대학 학생들에게 강의를 할 때도 갑자기 콩팥이 나빠졌을 때의 3대 원인을 들어라 하면 탈수, 신독성이 있는 약제, 그리고 감염, 뭐 이런 것들이 세 가지로 이제 주로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좀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콩팥에 나빠질 수 있는 거 5가지는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약제 먼저 한번 약물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대부분의 약물이 콩팥으로 배설이 되고요. 배설될 때 콩팥에서 한 번 더 농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나가지가 않고 농축된 높은 농도에 한 번 더 노출이 되기 때문에 콩팥이 나빠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신독성이 있는 환자, 특히 콩팥 기능이 좀 약하신 분들인 경우에는 이런 약을 쓸 때 본인의 콩팥 기능에 맞춰서 용량을 줄이거나 혹은 피하거나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건강식품 특히 인제 많이 복용하시는 경우 있죠. 좀 특히 뭐 명절이라든지 이러면 이제 건강을 위해서 콩팥 이제 제 외래 오시는 환자분들도 "콩팥이 좋지 않다."라고 이제 가족분들이 알게 되면 이렇게 오랜만에 인제 명절 선물이라고 건강식품 이렇게 많이 선물을 받았다고 "그거 먹어도 되냐?" 이렇게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콩팥 기능이 정상이면 괜찮은 경우도 있겠지만 특히 콩팥 기능이 감소한 경우라면 안전성이 담보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분이 명확하거나 부작용이 잘 알려져 있지 않는 경우라면 이런 것은 추천하지 않는다 말씀을 드리겠고, 궁금해서 이거 써도 되는지 안 되는지 애매하다 하면 담당 의사분께 본인의 콩팥 기능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에게 확인을 한 번 더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건강식품 선물은 콩팥병 환자에게는 주는 게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약제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엔세이드 진통소염제입니다. 사실 엔세이드 진통소염제는 굉장히 흔하고 효과도 굉장히 좋고 발열 진통, 이런 뭐 해열, 진통 소염에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뭐 감기나 관절통 뭐 굉장히 많이 씁니다. 콩팥 기능이 건강하신 분에게는 사용을 해도 괜찮은데요. 이게 인제 노인 환자분들이거나 콩팥 기능이 이미 쪼끔 예민한 이런 만성 콩팥병 환자에게는 이 약이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부작용을 아주 자세하게 보면 한 7가지 정도 있다고 잘 알려져 있는데, 보면 부종, 또 고혈압, 또 전해질 장애 중에 전아투류혈증, 고칼륨혈증, 또 급성 신손상, 뭐 유두 손상, 또 급성 만성 콩팥병의 악화, 간질성 신염물,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콩팥병이 있는 분이라면, 만성 콩팥병 환자라면 이런 진통 소염제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의 질병으로 다른 진료과에 가실 때에 이 엔세이드를 최대한 피하라라는 말을 들었다는 얘기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진통제가 필요한데
나는 콩팥병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질문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엔세이드는 아니지만 콩팥에 비교적 안전한 이런 그 아세트아미노펜 같은 약제, 뭐 상품명으로는 타이레놀, 타세놀 뭐 이런 약들이 있습니다. 또 꼭 써야 된다면 엔세이드는 아주 단기간만 사용을 하거나 혹은 뭐 주사라든지 물리치료, 시술이나 다른 방법으로 시술적인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최대한 엔세이드를 피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반적인 이제 그리고 다음에 말씀드릴 게 이제 항생제가 또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항생제는 이렇게 사구체 여과율에 따라서 종류와 용량을 투여 간격을 결정한다, 해야 된다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생제를 사용해야 되는 상황이 있겠죠. 뭐 감기나 폐렴이나 뭐 요로 감염이나 다양한 뭐 중이염, 다양한 이제 염증이 있어서 항생제를 꼭 써야 되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때에 본인의 사구체 여과율 혹은 만성 콩팥병 단계를 기억해 두셨다가 그걸 진료과에 가셨을 때 얘기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치가 떨어져 있으면 그 약에 따라서 어떤 약은 간격을 조절해야 되고 어떤 약은 용량을 줄여야 되고 하는 약제가 약제마다 다 이게 특성이 있어가지고 일관되게 간단한 원칙으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본인의 약에 대해서 처방을 받으실 때, 항생제를 처방받으실 때는 신장 기능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하시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이런 CT 조영제인데요. CT 조영제는 특히 만성 콩팥병 4기, 5기이거나 단백뇨나 이전에 이제 급성 신손상을 앓은 적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조영제 CT를 쓰게 되면 이게 그 혈관을 수축시키는 작용이 있어서 콩팥이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수행요법을 해가지고 수행요법을 같이 하게 되면 조영제 신독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런 위험이 있는데 꼭 써야 된다면 수행요법을 처방을 같이 받아서 검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저희 분당서울대병원이 이런 전산 시스템이 잘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CT 조영제 신독성 예방 자동 알림 시스템을 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CT를 찍게 되면 그중에 콩팥 기능이 특히 감소되어 있는 환자분들에게 자동으로 이런 수행요법이라든지 이런 감시를 해서 환자가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알림 시스템을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한번 만들었더니 이게 이제 2018년부터 만들었으니까 벌써 이제 한 5년 정도 돼가네요. 네, 만들었더니 예방요법 빈도가 훨씬 더 증가를 하고 실제로 신독성이 이전에는 한 18%까지 생겼다가 지금은 거의 6%니까 한 3분의 1 수준으로 많이 줄었죠. 그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조영제가 검사가 꼭 필요한지 혹은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의 콩팥 기능에 맞춰서 수행요법을 잘 확인을 해가지고 같이 받으면 콩팥이 나빠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약제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제가 회장을 맡고 있는 중환자 신장학 연구회 그리고 또 링카라는 연구 사업단에서 캠페인 활동을 하나 만들고 있어서 만들어서 홍보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급성 콩팥 손상 예방을 위해서 아픈 날 콩팥 지키기라는 캠페인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콩팥이 이미 좀 약해진 분들이 아픈 날 콩팥병이 아닌 다른 이유로 아픈 날에 콩팥 보호를 위해서 복용하는 약물들 중에서 잠깐 중단해야 되는 약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픈 날 콩팥을 지키기 위해서 복용하던 약들 중에 하루 이틀 정도 잠깐 쉬어야 되는 약이 있으니까 이걸 잘 확인하시라라는 캠페인 활동입니다. 아픈 날이 이제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아픈 날은 24시간 이상 계속 구토 설사가 나는 경우, 또 고열이 계속 나는 경우, 또 이제 탈수가 있어서 수분 섭취가 잘 안 되거나 해서 체중이 감소가 되는 경우. 네, 저도 지금 탈수가 좀 있어서 지금 물을 마시고 있는데요. 소변량이 그러니까 소변색이 굉장히 진한 경우, 혹은 이런 탈수로 인해서 어지러움 증상이 생기는 이런 경우를 이제 아픈 날이라고 이제 정의를 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이제 복용하시는 약이 있다면 그 중에 여기에 해당되는 약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하시도록 지금 한번 표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혈압약 중에 ACE 이니비터 ARB라는 혈압약이 있는지,
또 NSAID 진통제가 있는지, 이뇨제 복용하시는 게 있는지, 또 요건 이제 다낭신에서 많이 쓰는 약인데 톨밥탄 약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당뇨약 중에서 메트폴민이라는 당뇨약이 있는지, 또 요즘 이제 신약이라고 해서 콩팥약으로 많이 쓰고 있는 SGLT2 억제제, 또 MRA, 피네레놀이라는 MRA가 또 있는데, 요런 이제 콩팥을 치료하기 위해서 콩팥을 보호할 목적으로 쓰거나 혹은 진통제나 뭐 부종 당뇨 조절 때문에 쓰는 약제들이 있습니다. 이건 꾸준히 먹는 약제들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요런 복용하는 약이 있는데 요런 아픈 날에 해당되는 게 있으면 하루 이틀 잠깐 쉬었다가 다시 복용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이게 3일 이상 계속 지속이 된다고 하면 담당 의사랑 상의를 다시 해가지고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 본인이 환자분이 직접 조절해서 하루 이틀 정도 쉬었다 다시 먹어도 된다라는 것을 미리 알려드린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복용하는 약들 중에서 이런 것에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라고 보여드리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탈수가 잘 생기는 것이 콩팥에 나빠질 수가 있는데, 특히 아픈 날이 되면 탈수가 더 조장되기 때문에 탈수가 조금 올 수 있는 약제를 먹고 있는 경우에는 잠깐 그 약을 쉬는 게 좋겠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대표적인 약이 이뇨제, 다낭신 환자에 쓰는 톨밥탄, 당뇨약들 중에서 SGLT2 억제제라든지 이런 약들이 있으니까 이런 약들은 잠깐 쉬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콩팥약 환자분들께서 특히 갑자기 콩팥이 나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약이 NSAID 진통제, 항생제는 본인의 사고체 여과에 맞춰서 한 번 더 점검하셔야 되고요. CT 조영제 피하던지 수액요법을 받던지, 그리고 아픈 날 콩팥을 지키기 위해서 잠깐 쉬어야 되는 약품이 네 가지 먹는 약 중에서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좋겠다 하는 내용을 요약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은 탈수 얘기 좀 드려볼게요. 기온이 올라가면 덥죠. 덥기 때문에 기온 상승으로 탈수가 잘 생길 수 있습니다. 탈수가 생기면 요산이 증가하거나 혈액순환이 좀 장애가 생겨서 콩팥으로 가는 혈액량이 떨어져서 이런 콩팥이 갑자기 나빠져서 입원하는 빈도가 기온이 올라감에 따라 증가하는 것들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콩팥 기능이 아주 정상적이라고 수분량이 충분히 있다면 콩팥이 알아서 다 조절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갈증이 날 때 수분을 보충하시는 정도로 괜찮을 수 있는데, 콩팥 기능이 좀 약한 분들, 만성 콩팥병 환자분들은 이런 능력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런 탈수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물을 충분히 드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특히 야외 활동이 많거나 설사, 체중 감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아픈 날에 해당되는 그런 증상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물을 잘 먹어서 탈수를 예방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뭘 먹어야 되느냐? 물이 부족할 때는 물 먹는 게 제일 좋습니다. 생수 드시는 게 좋겠고, 과일 주스도 이제 괜찮긴 한데요. 과일에는 거기에 이제 혈당이라든지 칼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들어있기 때문에 당이 있다든지 콩팥 기능이 아주 약해서 칼륨을 적게 섭취해야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과일 주스가 오히려 해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과일 주스도 괜찮겠고요. 일부 약제는 커피나 알코올이나 또 고단백 음료 같은 것들도 괜찮긴 하지만 이런 것들은 이뇨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셨는데 오히려 양을 많이 섭취했을 경우에 이것 때문에 수분 손실이 더 많이 조장될 수가 있어서 물이 더 부족해지는 경우가 오히려 반대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줄이거나 아니면 드신다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수분 섭취를 꼭 같이 더 그 먹은 양만큼 같이 해서 탈수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식사랑 같이 드셔도 되겠고요. 특히 식사량이 감소한 경우에 탈수가 더 많이 조장되기 때문에 식사량이 입맛이 떨어져 가지고 좀 떨어져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엔 더더군다나 탈수를 잘 신경 써야 된다라고 합니다. 아예 인제 이런 그 네덜란드에서는 하루에 1.7리터 드세요라는 이런 이제 가이드라인도 있는데, 최소한 한 1리터, 1.5리터 이상은 특히 노인분들 잘 드실 수 있게끔 하고요. 한 번에 많이 드시기는 어렵기 때문에 식사 중 사이사이 조금씩 자주 늘 가까이 드실 수 있게끔 물통을 가지고 다니거나 주위에 있는 이런 생활 공간 곳곳에 물을 잘 이렇게 갖다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물을 잘 생각날 때 바로바로 드실 수 있게끔 또 특히 약 드시는 경우에도 물 한 잔씩 더 드실 수 있도록 해서 수분량이 잘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것은 이제 탈수가 콩팥에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탈수의 위험이 있는 분들에게 특히 강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물을 그럼 무조건 많이 먹으면 좋으냐? 근데 많이 먹으면 위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무조건 탈수의 위험이 걱정돼서 물을 많이 먹었는데 오히려 물 때문에 수분 독성이 생기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적절한 양이 필요한데 많이 먹으면 안 되는 경우. 그런 경우는 투석 환자인 경우에 특히 소변량이 많이 감소한 투석 환자분들 물을 많이 먹으면 부종이 생길 수가 있어서 투석 환자인 경우는 물을 많이 먹는 것을 좀 제한을 드리고요. 또 이제 저나트륨 혈증이라고 해서 물이 이미 동반된 질환들 때문에 소금 농도가 떨어져 있어서 물을 많이 먹으면 나트륨 농도가 너무 떨어져 가지고 나트륨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혹시 저나트륨 혈증이 있다라는 말씀 혹시 들으셨다면 그런 경우에는 물을 많이 드시지 않고 오히려 물을 적게 드세요라는 말씀을 들으셨을 텐데요. 그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물을 많이 먹으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약하고요. 그리고 이제 탈수, 수분 섭취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은 이제 감염병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감염병은요, 이제 만성 콩팥병 환자, 특히 이제 콩팥이 아주 나빠진 뭐 투석 환자 이런 경우에 이게 입원하는 원인이나 사망 원인 중에 하나로 감염병이 굉장히 또 이런 그 중요한 질환입니다. 특히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이것 때문에 면역력이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감염 질환 발생이 한 3배 이상 높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콩팥 기능이 떨어질수록 감염병이 잘 생길 위험은 또 있는데 감염병이 생기면 그 감염병 때문에 콩팥 기능이 또 나빠질 수가 있고 감염병 때문에 치료할 목적으로 또 약을 또 항생제라든지 약을 또 많이 써야 되죠. 그 약을 쓰기 때문에 또 콩팥이 나빠질 수 있고 그러니까 이 감염병과 콩팥병은 서로 이렇게 나쁜 영향을 주는 이런 그 악순환의 고리가 있기 때문에 감염병이 잘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갑자기 콩팥이 나빠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에 또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선 이제 가장 손쉬운 방법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방접종 추천드립니다. 지금 이제 독감 유행 기간이 이제 곧 시작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독감 백신에 관련된 아마 말씀 이제 많이 광고 들으실 텐데요. 특히 인플루엔자 백신, 네, 독감 백신, 그리고 이제 폐렴구균 백신, 그리고 대상포진 백신, B형 간염 백신, 굉장히 많은 이런 예방 접종이 있는데 특히 성인 환자에서 만성 콩팥병 환자에게 특히 더 추천하는 예방 접종을 꼽자면 이렇게 한 4가지 정도를 추천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 잘 챙기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으로 이렇게 4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인플루엔자 백신은 이제 항상 10월, 11월 요때 이제 접종을 하죠. 이제 우리나라는 특히 국가 필수 접종에 포함이 돼서 65세 이상 국민에게는 이제 다 접종을 하실 수 있게끔 돼 있고 65세가 아니더라도 만성 콩팥병을 앓고 계신다면 그러면 유행 시기 동안 접종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이건 해마다 이제 백신의 그런 타입이 조금씩 달라지고요. 사백신이기 때문에 생백신이 아니고 사백신이기 때문에 이식 환자, 면역 저하자에게도 똑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65세 이상 혹은 만성 콩팥병이 있다면 독감 백신, 인플루엔자 백신을 요 시기에 꼭 접종하시도록 권고드립니다. 또 하나가 이제 폐렴인데요. 이제 폐렴을 일으키는 균들이 사실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가장 흔한 균이 폐렴구균 백신입니다. 특히 콩팥이 약하신 분들에게 이런 폐렴구균에 의한 합병증의 위험이라든지 사망률이 높다고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국가 필수 예방 접종에 들어가 있습니다.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23가 폐렴구균 백신이 무료 접종으로 되어 있죠. 근데 이제 특히 만성 콩팥병을 앓고 계시는 경우는 또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폐렴구균으로 인한 이런 위험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백신을 맞도록 추천을 드리는데요.
이렇게 이제 무료 접종하는 거 말고 폐렴 접종 종류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13가와 23가가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맞아도 되는 게 아니고 두 개를 간격을 두고 같이 두 가지를 모두 다 맞으신 경우에 더 예방 효과가 좋기 때문에 23가만 맞았다면 13가를 추가로 맞으시고 둘 다 맞은 적이 없다면 13가를 먼저 맞고 그다음에 일정한 간격을 뒀다가 그다음 23가를 이어서 맞도록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독감 백신에 이어서 꼭 맞아야 되는 백신 중에 하나가 독감 백신 다음에 폐렴구균 백신 맞도록 추천을 드립니다. 대상포진 백신도 이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대상포진도 이제 면역력이 떨어져 있거나 노인 환자 그리고 만성 콩팥병 환자분들에게 잘 생길 수가 있는데 얘는 이제 필수 예방 접종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백신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생백신만 있어서 50세 이상 성인에게 이제 접종을 추천드리는데요. 생백신이기 때문에 면역이 떨어져 있는 면역 저하자에게는 이 생백신을 맞으면 이게 확 대상포진이 오히려 더 조장될 수 있기 때문에 면역 저하자들에게는 맞을 수가 없었는데 재조합 백신이 나와가지고요. 요게 이제 2022년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제 이런 그 이름이 싱그릭스라는 이름으로 들어왔는데요. 50세 이상 성인에게 이런 그 면역 저하 혹은 면역 억제제를 먹는 이식 환자분들한테서도 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밑에 있는 거, 요 위에 생백신 말고 재조합 백신은 다 맞을 수 있다. 면역 저하도 맞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대상포진 백신도 이러한 경우에 같이 맞도록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대부분 이제 이식 환자분들, 이식의 예정인 분들은 이식 전에 이미 다 접종을 하고 이제 이식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더라도 말씀드린 그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다면 그런 백신들 잘 챙기시도록 말씀드립니다. 특히 이제 비형 간염 백신은 이제 어릴 때부터 많이 맞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이제 투석 환자인 분들은 이런 혈액에 노출이 많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비형 간염 바이러스에 대한 노출이 있어서 특히 투석 환자인 분들은 매년 항체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투석하시는 분들은 투석 병원에서 이 검사를 해마다 하고 시행되고 있을 텐데 그 수치가 예방력이 면역력이 없다고 나온다면 그런 경우에 접종을 다시 할 수 있도록 아마 설명을 드리셨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콩팥과 연관돼서 꼭 챙겨야 될 백신이다 말씀드리고요. 이제 설사구토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이제 특히 요즘같이 막 더운 날이 오래돼 가지고 계속 기온이 높은 기간이 오래되면 음식이 상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름씩 가급적 피하고 익혀서 먹는 것이 좋고 생기게 되면 설사구토가 조장이 돼서 이것 때문에 전해질 장애, 콩팥병이 갑자기 나빠질 수 있어서 식중독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피부 감염도 이제 흔히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콩팥 기능이 감소하면 요독 증상 중에 이 피부 가려움증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이 심한 경우에는 이제 긁다가 2차적으로 피부 감염이 생길 수가 있어서 보습제를 잘 바르고 또 이제 자외선 차단제를 잘 바르고 이런 도관이라든지 게 있다면 습해지지 않도록 잘 이제 소독을 자주 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이런 그 피부 감염도 중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감염 중에 하나가 요로 감염인데요. 요로 감염은 특히 여름철에 많이 생깁니다. 여름철에 특히 보면은 이렇게 한 7, 8월, 9월 요때가 요로 감염이 가장 많이 생기는 계절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제 9월이니까 이제 조금 꺾이긴 하지만 하여튼 여름철 계절이 가장 많은 것으로 되어 있고 특히 여성분들이 이렇게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름이 기온과 습도가 높아서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계절이기도 하고요. 여름에 면역력이 좀 떨어지거나 세균의 발병력은 반대로 강해지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요런 이제 생기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되겠고요. 조심하는 방법은 물을 잘 섭취를 하고요. 특히 이제 요런 환경이 잘 생길 수 있는 상황, 뭐 예를 들어서 당뇨병이 있다면 당뇨 조절을 잘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같이 위험 인자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같이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여행들도 많이 가시죠. 요즘 이제 연휴 기간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예, 여행들 많이 가시는데 콩팥병이 있는 경우에 여행지에 가서 또 만약에 콩팥이 갑자기 나빠지는 상황이 생기면 정말 난처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잠깐 뭐 이렇게 당일이나 하루 이틀 정도면은 금세 와서 또 병원을 가실 수 있겠지만 이 기간이 길어진다면 미리 좀 준비를 잘 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지금 내가 멀리 가도 되는 상황인지 또 간다면 갈 때 약물 이제 드실 약을 충분히 가져가고 응급조치, 응급 상황에서 뭐 감기나 배탈이 있을 때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약들을 좀 비상약을 챙길 수가 있을지 또 너무 멀리 가서 시차가 달라진다면 시차를 고려해서 한국 시차로 복용을 계속해야 되는 약은 혹시 없는지. 특히 인제 이건 인제 그 여행용 가방에다가 약을 넣었다가 가방이 뭐 분실되거나 늦게 도착을 해서 약을 미처 인제 가지고 갔긴 했지만 정작 먹어야 될 때 복용을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항상 약은 충분히 여러 가방에 나눠서 충분한 양을 가지고 가시는 것을 인제 추천해요. 만약에 상황에서 약을 먹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다음에 혹시라도 만약에 동반 질환이 많다고 하면 현지에서 갑자기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기 전에 본인의 어떤 상황을 정리된 그런 처방전이나 뭐 소견서 같은 내용들을 서류를 가지고 있다가 현지 상황에서 쓸 수 있게끔 요런 것도 가지고 가신다면 더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관광하신다면 너무 무리하게 피로가 쌓이지 않도록 너무 관광하지 마시고 휴양으로 가실 것을 항상 추천을 드리고요. 가시더라도 너무 인제 다니실 땐 햇볕이 강한 시간 좀 피하고 아침 저녁 시간 피하고요. 가셔도 이제 피곤하니까 인제 휴식을 취하고 또 맛있는 음식 드시고 이렇게 되면 이게 사실 콩팥 관리에는 또 부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가시더라도 기본적인 운동은 계속 하시는 게 좋겠고 음식도 너무 현지 음식 많이 좋아하지 마시고 너무 간이 강하거나 피해야 될 어떤 음식 재료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드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동이 잦다면 탈수되지 않도록 물통이라든지 음료수 준비 요런 것들을 인제 여행 계획을 세우실 때 콩팥 관리도 같이 좀 확인하셔서 챙기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제 굉장히 많은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요약을 드리면 콩팥이 갑자기 나빠지는 상황은 만성 콩팥병 관리와 별개로 또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나빠질 수 있는 경우가 5 가지 있다고 그랬는데요. 고혈압이 있고 또 요로 폐쇄가 있고 그 외에 또 중요한 것이 탈수 그리고 약 또 감염 이런 것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약제에서 조심할 거는 진통제라든지 항생제, 조영제, 또 아픈 날 콩팥 지키기 이런 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탈수 생기지 않도록 물 잘 챙기고 물은 또 많이 드시는 것이 좋은 경우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까 구분해서 본인의 상황에 맞도록 접근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인제 감염은 예방 접종으로 예방하는 방법이 있고 또 감염병이 잘 생길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고런 경우에 미리미리 이제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같이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요렇게 해서 갑자기 콩팥이 나빠졌을 때 확인해야 될 것들을 한번 쭉 정리해 드렸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한번 올라온 질문들을 하나씩 보고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올라온 것부터 볼까요? 네. 배제크 님. 어 관절염 약을 오래 복용하면 나빠집니까? 네. 콩팥이 건강한 경우에는 관절염 약을 오래 복용을 하셔도 괜찮은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관절염 약 중에 엔세이드라는 진통제를 사용하는 경우이고요. 그 경우에 특히 노인 환자분들이거나 만성 콩팥병이 있는 분들 혹은 이전에 급성 콩팥 손상 이런 그 병력이 있는 경우, 콩팥이 나빠졌던 경험이 있는 경우 요렇게 인제 이런 엔세이드 진통제의 위험인자인 경우들이 있거든요. 고런 경우에는 약을 쓰게 되면 콩팥이 나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 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금방 나타나는 게 부종이나 고혈압이나 전해질 장애 또 말씀드렸던 급성 콩팥 손상도 있고 이거 아주 오랫동안 먹게 되면 이것 때문에 이 콩팥에 유두라는 게 있거든요. 유두가 괴사가 된다든지 간질성 신염 또 콩팥 기능 자체가 계속 떨어지는 뭐 그런 병들이 쓰는 기간에 따라서 계속 이렇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고런 성분들이 있는지 그 관절염 약 중에서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그게 이제 콩팥이 좀 약하신 경우 위험이 있다고 하면 담당 의사분께 이거 계속 먹어도 콩팥이 괜찮은지를 확인하시도록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지은님 볼까요? 물을 많이 마셔야 된다고 하던데 물이 신장 건강이랑도 관계가 있나요? 네,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물이 콩팥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무조건 물은 다 좋아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물이 특히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결석이 있는 경우, 그다음에 요로 감염이 있는 경우, 그리고 이제 다낭신이 있어서 물을 많이 드셔야 되는 경우. 이게 이제 특히 물이 많이 먹을수록 좋고 보통 한 추천되는 양이 한 2리터 이상 드시도록 추천하는 경우가 이런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이제 콩팥 기능이 건강하신 분은 갈증이 날 때 콩팥이 알아서 수분량을 조절해 주기 때문에 갈증이 날 때 드시는 정도로 충분할 수 있는데 콩팥 기능이 약하신 콩팥병이 있는 분들인 경우에는 탈수가 되면 콩팥이 갑자기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탈수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물을 잘 챙겨 드셔야 된다라는 말이고요. 그런 게 야외 활동이나 뭐 감염이나 또 노인분들이나 이런 경우는 탈수의 위험이 있는 경우라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물을 잘 챙겨 드셔야 된다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근데 물을 많이 먹으면 오히려 콩팥이나 몸에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그런 경우가 축석 환자인 경우, 그리고 저나트륨 혈증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물을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제가 아까 표로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구분해서 접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한번 볼까요? 레바오 AI 바오, 네, 푸바오님. 네. 지금 신장염증이랑 콩팥 바이러스 앤드 당뇨병으로 입원해 있습니다. 입원해 있어서 또 이렇게 방송을 보고 계시네요. 네. 응급실에서 실려와서 치료받고 있는데 미음만 먹는데 자꾸 물설사를 한다고 여기서 치료받는 게 나을지. 아유, 네. 뭐 여러 가지 질환이 지금 많이 생기셔가지고 막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요거는 조금 이제 그 콩팥 신장 염증이 어떤 상황인지를 한번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먼저 중요하겠는데요. 제가 여기 올려온 글만 가지고 추정해서 본다면 아마 당뇨병이 원래 있었던 것 같고요.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요로 감염이 잘 생길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병인 경우에는 되게 신장 염증이 생겼다고 하면 요로 감염이 생긴 경우, 콩팥에 세균이 들어가서 생긴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갑자기 열이 나고 고열이 나고 콩팥이 나빠지면서 혈당 조절이 잘 안 돼서 이제 응급실에 가는 경우가 가장 흔한데요. 아마 그 경우가 아닐까 좀 추정을 할 수 있는데 만약 그 경우가 맞다면 충분한 수액을 일단 맞고 혈당 조절을 아주 엄격하게 인슐린이라든지 이런 걸 써가지고 혈당 조절을 잘 하고 항생제를 쓰는 것이 이제 필요하고요. 근데 이제 설사를 하는 경우는 또 조금 다릅니다. 그게 이제 말씀드렸던 요로 감염 때문에 설사를 하는 건지 혹은 항생제 설사라는 게 또 있거든요. 이제 요로 감염 기간이 좀 길어지게 되면 그때 쓰는 항생제 때문에 2차적으로 또 항생제 설사라는 게 또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만약에 그게 의심이 된다면 항생제를 좀 조정을 해서 그 항생제 설사에 쓰는 또 다른 또 항생제가 또 따로 있습니다. 설사에 대한 치료를 별도로 또 하셔야 되는데요. 아마 그런 경우가 같이 있는지를 좀 확인해야 될 게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이 같이 지금 섞여 있기 때문에 구분해서 이렇게 하나씩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한번 볼까요? 네, 만두김님. 네, 치킨 한 마리가 단백질이 130이 넘어가는데 성인 남자의 경우 치킨 한 마리 다 혼자 다 먹는다고요? 네. 보충제가 아니라 식품으로 단백질 과다하게 섭취하는 것도 콩팥을 나쁘게 하나요? 네. 나쁘게 하는 것 같아서 질문하신 거죠? 맞습니다. 네. 단백질을 많이 드시게 되면요. 지나치게 많이 드시게 되면 그게 이제 과여과를 일으킵니다. 과여과. 콩팥의 사고체 여과율을 과도하게 높이는 것인데 이게 아주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오히려 콩팥 손상을 더 조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단백질 섭취량을 콩팥 기능이 괜찮은 경우에는 체중당 한 1g 정도를 추천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60kg라면 하루에 한 60g, 1g에서 한 2g는 넘지 않도록 이렇게 추천하는데 그러면 60kg라면 120은 넘지 않도록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한 마리 다 드시면은 조금 과도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특히
치킨은 단백질만 많은 것이 아니고요. 이제 소스라든지 여기에 소금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또 튀기기 때문에 칼로리도 높고 또 지방도 인제 이런 그 포화 지방도 많을 수 있고 해서 사실은 콩팥 건강을 위해서 치킨을 이렇게 자주 많이 드시는 것은 당연히 추천드리지 않기 때문에 고런 것들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단백질을 너무 과하게 드시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인제 그 뭐 이런 얘기를 좀 드리면은 쪼금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어 그 헬스, 육체미 해서 인제 하시는 분들 근육을 굉장히 많이 키워 가지고 과도하게 인제 이런 아름다움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제 그런 분들을 보면 단백질을 지금 제가 한 1 그램 체중당 1 에서 2 그램 했는데 보통 뭐 3 그램, 4 그램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이 드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또 근육을 빨리 키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약물 조합을 쓰시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면 그 자체가 콩팥에 굉장히 많은 부담을 줘서 그런 경우에 오히려 사망률이 좀 증가한다. 오랫동안 그 기간이 지속된다면 그런 것들도 알려져 있기 때문에 뭐든지 너무 지나친 것은 추천드리지 않겠다 말씀드리고요. 콩팥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들, 특히 인제 만성 콩팥병 3 단계, 4 단계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체중당 한 0.8 그램 정도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콩팥 기능이 좀 떨어져 있는 병이라면 60 킬로면은 0.8 이니까 한 48 그램 정도 되죠. 그래서 본인의 콩팥 그런 단계에 맞춰서 단백질 권고되는 섭취량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너무 과하지 않게 콩팥 건강을 인제 최우선으로 생각을 한다면 너무 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조아요님 한번 질문 볼까요? 네. 고기를 먹고 살뜸을 느낌에 뿌연 소변 일시적으로 보는 것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신장 건강에 영향을 주나요? 건강 검진 이상이 없었고요. 네. 단백질을 많이 드시게 되면 생리적으로 단백뇨가 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인제 생리적으로 생길 수 있는 경우가 예를 들면 콩팥병이 있어서 원래 단백질은 콩팥이 나가지 않게끔 다 이렇게 요가벽을 쌓아서 나가지 않게 하고 노폐물, 찌꺼기만 내보내도록 이렇게 구분하는 기능이 콩팥에 있는데 콩팥에 병이 생기면 나가지 말아야 될 단백질이 빠져나가는 게 단백뇨거든요. 근데 인제 병이 없어도 단백질이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운동을 너무 과하게 했거나 또 과식을 했거나 단백질 같이 고기를 굉장히 양을 갑자기 많이 드신다든지 또 발열이나 감염증 같이 뭔가 몸에 어떤 열성 질환이 있다든지 뭐 이런 몇 가지 경우에서는 고 기간 동안에는 생리적으로 단백뇨가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런 경우에 해당됐을 때 뭔가 그런 느낌이 있었다면 고런 것을 피하고 나서 다시 괜찮은지를 보면 좋겠고요. 네. 고렇게 해서 구분해서 보시고 말씀드린 대로 고런 이제 자극하는 인자들을 확인을 하셨다면 콩팥 건강을 위해서는 좀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것도 예방하는 방법에서는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작은 아빠님 한번 가 볼까요? 네. 53세 남자고요. 정기 검진 크레아틴이 1.1 네 eGFR이 70 정도 됩니다. 신장 상태가 어떤가요? 네. 사구체 여괄로 보면 70 정도인데요. 인제 만약에 이분이 다른 위험 인자가 있는지를 같이 봐야 됩니다. 다른 콩팥병 위험 인자라고 하면 당뇨, 고혈압, 또 콩팥 검사에 있는 소변 검사에 혈뇨나 단백뇨, 또 콩팥병에 관련된 가족력, 그리고 키랑 체중이랑 비교해서 비만이 있는지 고런 경우들을 다 확인을 같이 하고 그런 경우가 다 없이 크레아틴이 1.1 이고 70 이다라고 한다면 신장 상태 괜찮다, 건강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거에 해당되는 사항이 한 가지라도 있다면 그러면 콩팥 관리를 쪼끔 더 나빠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콩팥 관리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그 위험 인자에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 다시 말씀드릴까요? 네. 당뇨병, 고혈압, 또 혈뇨나 단백뇨, 그리고 가족력, 그리고 비만 요런 이제 콩팥병 위험 인자가 있는지를 보시고 콩팥병이 더 진행할 위험은 혹시 없는지 체크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요약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행복 기쁨님 가 볼까요? 네. 갑자기 두드러기와 콩팥이 갑작스러운 두드러기와 콩팥이 관계가 나빠진 경우가 있나요?
주먹이 안 쥐어질 정도로 붓고 얼굴과 상반신 두드러기 심한데 네. 제가 자꾸 탈수 증상이 있어 가지고 네. 물을 먹게 되네요. 네. 물을 잘 이렇게 가까이 두고 섭취하시는 것은 콩팥 건강에 좋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어 두드러기 자체가 콩팥에 바로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두드러기는 특히 인제 주먹에 생긴다고 말씀하셨죠. 주먹과 얼굴과 상반신이기 때문에 이거는 콩팥과 별개로 뭔가 두드러기 일으키는 그 알러젠이 있는 거거든요. 알레르기 그 물질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두드러기 자체가 항상 콩팥과 연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고건 좀 차이가 있겠고요. 피부 질환들 중에서 콩팥과 잘 연관이 알려진 대표적인 질환은 인제 그 헤노우-셴라인이라는 그 자반증이 있거든요. 알레르기 자반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인제 주로 하지에 이런 복숭아뼈 주위나 이 의자에 앉으면 의자에 앉는 그 허벅지나 엉덩이 뒤쪽 그런 부분에 이렇게 약간 좁쌀 모양으로 이렇게 도독도독 이렇게 자반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고런 경우는 간혹 혈뇨가 있을 때 콩팥과 연관되는 자반증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두드러기는 고런 증상은 관계가 있다고 보기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그거는 좀 안심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 제이 님 가 볼까요? 네. IgA 신증입니다. 네. 방금 또 제가 자반증 말씀드렸는데 자반증과 연관된 사고체 신염이 IgA 신증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IgA 신증이 있는 경우에는 고런 피부에 반점이나 자반이 생기지 않는지를 꼭 제가 여쭤보는데요. 한번 제이 님의 고민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IgA 신증이 있는데 두드러기 약을 장기간 써도 될까요? 네. 괜찮습니다. 네. 씨잘은 콩팥 기능에 영향을 주지는 않기 때문에 장기간 써도 되는데 간혹 이제 방광에 어떤 문제가 있는 분들 혹은 인제 방광이나 전립선 같이 방광 기능에 쪼끔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방광 기능을 수축하는 거에 좀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드러기 약 중에 특히 안티히스타민 계열의 약제들은 썼을 때 그런 그 소변을 볼 때에 힘이 약해진다든지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잔뇨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간혹 있기 때문에 고런 증상이 있는지를 꼭 보셔야 되기는 하고요. 그런 경우가 없다면은 계속 쓰셔도 괜찮겠습니다. 오메가3가 단백뇨 감소를 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지 궁금합니다. 네. 오메가3가 단백뇨 감소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다라는 연구도 있고 효과가 좀 근거가 뚜렷하지 않다라는 연구들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메가3가 지금 근데 IgA 신증에서 쓸 수 있는 약제들이 이거 오메가3 말고도 다른 약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제 ACE ARB라는 그런 혈압약 계열의 약제가 있고 또 이뇨제 계열의 약 중에 단백뇨 주는 약이 있고요. 또 요즘에 나온 그 SGLT2 이니비터도 IgA 신증에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제들도 있고요. 그런 약제를 다 썼는데도 불구하고 단백뇨가 조절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다음에는 인제 면역 억제제라든지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서 치료를 하는데 단백뇨 수준에 따라서 오메가3는 거기서 꼭 필수적으로 이걸 꼭 써야 되는 약은 아니지만 보조적으로 사용해 볼 수 있는 약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환자분의 어떤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 같은 레벨을 같이 보면서 판단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 쓰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 보조적으로 판단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지은 님 볼까요? 제가 물보다 커피를 달고 사는데 신장에 안 좋다는 얘기가 있어서 신장이 약하면 커피에 치명적일까요? 네. 네. 달고 사는 게 어느 정도 드시는지가 좀 궁금하긴 한데 커피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이뇨 효과가 있습니다. 보통 커피 한 잔에는 카페인이 한 100mg 정도 100에서 한 200mg 정도 들어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한 300 이상 한 2-3잔 이상 드시게 되면 이 자체가 이뇨 효과를 일으켜서 오히려 커피가 이뇨를 조장한다 이런 그런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또 이걸 아주 오랫동안 드시게 되면 약간 커피에 어느 정도 내성이 좀 생기기 때문에 탈수되는 효과는 좀 약해지는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제 탈수 자체는 콩팥에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탈수가 우려가 된다면 가급적이면 커피 양을 줄이고 한 1-2 잔 이내로 좀 줄이고 커피를 드시게 되면 진한 커피보다는 연한 커피로 드시고 커피를 드실 때 별도로 또 수분을 같이
예, 드실 수 있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는 것은 좋다. 이렇게 추천을 드릴 수가 있고, 특히 카페인이 또 이제 혈압을 올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혈압 조절이 또 너무 되지 않는 경우에 커피를 많이 드시는 걸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커피의 그런 특성을 잘 확인하셔서 꼭 즐기신다면 한두 잔 정도, 그리고 이제 연하게 그렇게 드시도록 제가 좀 추천을 드립니다. 시간이 조금 많이 진행됐는데요.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순화조님, 네, 질문 받고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볼까요? 한번. 건강검진을 하면 신장이 조금씩 안 좋아진다고 하는데 내과에선 약이 없다고 합니다. 조심할 것은 무엇일까요? 제 나이가 70세 여성이거든요. 네. 약이 없지는 않습니다. 네. 콩팥 기능이 근데 이제 정확한 표현을 드리자면 아마 신장이 조금씩 안 좋아진다고 얘기하는 것은 사고체 여과율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뜻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고체 여과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을 다시 예전으로 돌리는 약은 없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는 것이 맞기는 하고요. 그것이 나빠지는 속도를 최대한 늦추는 약. 이게 예전에 뭐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한 1년에 한 10점씩 이렇게 나빠졌었거든요. 1980년대에는. 근데 그동안 뭐 이런 당뇨 조절, 혈압 조절하면서 굉장히 많은 신약들이 나오면서 지금은 10점씩 나빠지는 것을 한 2점 이내로 한 5배 이상 그 나빠지는 속도를 많이 줄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쓰게 되면 나빠지는 속도를 늦추는 그런 신약들이 많이 나와 있다. 그래서 환자분의 상황에 맞춰서 한번 제가 예전 비욘디 강의에서 콩팥 기능이 나빠지지 않게끔 감소하는 속도를 줄이는 단백뇨 약으로 한 15가지 정도를 쓸 수 있다고 말씀드린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뭐 15가지를 다 써야 된다는 뜻이 전혀 아니고 그중에서 환자분에게 도움이 되는 약이 있다면 그 약들을 선정해서 조합으로 나빠지는 속도를 최대한 늦출 수 있는 방법들은 계속 이렇게 탐색해 봐야 된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안 좋아진다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것이 아니고요. 앞으로 나빠지는 것을 최대한 늦추는 그런 시도와 관리는 계속 필요하다. 뭐 이렇게 요약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질문이 또 굉장히 많으셔서 아마 좀 아쉬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또 한번 올해 연말이 지나기 전에 한번 또 시간을 마련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콩팥 관리를 위한 또 이런 따끈따끈한 정보들 한번 또 정리해 가지고 다시 한번 또 소개해 드리고 그때 또 질문에 답변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강의와 질의응답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